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디지털 융합 PM을 맡고 있는 안창원입니다. 디지털 융합 쪽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 하지 않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분야들이 디지털 융합 분야에 와 있는데요. 주요 키워드, 기술적인 키워드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트윈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그 세 가지 기술 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은 상당히 어렵고 설득시키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녹록치 않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융합 분야에서 R&D 과제를 기획을 하다 보니 R&D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늘상 다들 똑같은 개념과 생각의 폭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여기고 있는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같은 R&D라고 얘기를 함에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아주 간단하게 R&D는 과연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발견, 발명, 혁신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제일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디스커버리, 발견 영역이고 그 다음이 인벤션, 그 다음이 이노베이션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먼저 발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발명 단계를 지나서 이제 산업에 또는 시장에 스며드는 그런 혁신 단계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의 해석은 뭐냐면 이게 마치 기체와 액체와 고체 상태를 서로 오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실의 필요로부터 중간 기술 그리고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을 추적해서 우리가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이런저런 기술들이 충분히 넘쳐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우리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중요성을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각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해서 진행되는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기초과학 그리고 발명 단계 그리고 혁신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때로는 순서가 어긋난다 하더라도 같이 진행해야 될 명분이 이런 새로운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한다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실제 상황에서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RL 단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TRL 1부터 3단계가 사실은 디스커버리 단계일 테고요. 그 다음에 4에서 6단계가 인벤션 단계 그리고 7에서 이제 9단계가 이제 이노베이션 페이즈로 매핑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주로 이제 융합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인벤션 단계일 테고요. 그리고 일부 이노베이션 단계까지 같이 연결하는 것을 우리의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시장의 기술 사업화와 상용화에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R&D이냐라는 비판을 들을 때가 있고요. 또 그것과 조금 동떨어져서 기술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어디다 쓸 건데? 라는 질문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마치 양쪽 비판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디지털 융합 쪽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도 있고요.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것도 있고 ESG,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가 실제 우리 사회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기술로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쓸 건데 무슨 효용이 있는데 좀 더 많은 답변을 요구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분야 또는 시장과 사회의 수용성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용화까지 꽤 긴 경로를 나 몰라라 하는 상태가 아니라 가능한 따라가면서 전체적인 R&D 과제를 기획을 해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융합 분야, 특히 블록체인을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융합 분야에서는 기초 연구나 논문에 관련된 영역보다는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왜
블록체인 기술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튼튼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이 좋다, 이 기술 쓰면은 뭔가 될 것 같다라고 막연한 주장을 해서는 더 이상 R&D 과제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꼭 블록체인 기술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라는 답변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정책 당국자 또는 예산을 주는 분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스토리가 있고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여러 분야에 쓰일 거라고 했었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그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상상을 했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로부터 좀 출발해보자라는 것에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인구 위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인구의 규모와 구조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는 사실은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700~800만 정도라고 합니다. 한 800만 명 정도가 전쟁의 비극을 피해서 나라를 떠났고요. 그에 또 비근한 숫자가 이제 러시아의 국민으로 편입돼 버렸죠. 인구가 거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린 상태, 불과 3년 만에, 3, 4년 만에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크라이나는 이제 휴전, 종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토를 빼앗기든 하더라도. 왜냐하면 전쟁은 비극이지만 인구는 파국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좀 더 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사실 그 파국적인 상황을 물리적으로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가 단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줄 텐데요. 정상적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은 2.1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1.0도 아니고요. 0.7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물론 디지털 세계의 속도에 비하면 굉장히 천천히 변화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사회학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인구의 대규모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좁은 땅덩어리에 좀 더 넓게 쾌적하게 살 수 있겠거니라고 막 낙관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변화를 예측하기보다는 아주 급격하게 우리의 경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인구의 규모가 경제 규모와 그대로 궤를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위기는 이제는 폭염을 떠나서 슈퍼 폭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더 이상 어떠한 예측도 예단도 할 수 없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화성을 트랜스포밍해서 제2의 플래닛을 만들자라고 꿈꾸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노력과 그 비용에 비하면 사실 우리 지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적은 노력이 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겐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부도 사실은 가장 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 이것을 디지털로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제 규모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지난 오랜 역사를 봤을 때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GDP가 2배 증가하기까지 약 22만 년 거의 변하지 않았죠. 근데 농경 사회에서는 약 900년 만에 GDP가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 사회에 와서는 그것도 획기적으로 줄어서
한 6년 정도면은 GDP가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GDP가 2배 증가하는 기간이 6년만큼 짧지는 않죠. 그 얘기는 전 세계 국가의 산업 상태가 농경 사회와 산업 사이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발전한 나라들은 고도화된 산업 사회가 되었겠지만 제3세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아직 농경 사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GDP 증가율은 꽤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예측하기를 이와 같이 농업혁명, 산업혁명의 비견된 혁명이 만약에 또다시 온다면 GDP가 2배가 되는 그 기간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2주일마다 GDP를 2배로 뻥튀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편 이 말이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디지털 쪽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정보의 창고,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거기에 몰려 있다고 여겨지지만 인터넷으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5%에도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수면하에 있는 그 95%의 데이터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서로 교환되고 거래된다고 한다면 이 말이 그렇게 허황된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를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주를 해왔는데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 결론이 굉장히 단편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경제학자가 내린 결론은 남미와 그 다음에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에서 또는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꽤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권 제도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 것인가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꽤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사람만이 유일하게 기록하는 존재였습니다.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존재였고 그 데이터를 소비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을 넘나들면서 그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부족분을 메꾸어 나가냐에 따라서 전체 경제 규모는 우리가 유지할 수도 있고 더 뻥튀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두 가지 큰 위기, 인구 위기와 기후 위기를 겪어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자산, 그게 온디바이스, AI 또는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등을 다 엮어서 우리가 빈틈없이 정책적인 실수를 제어하고 그리고 디지털 경제 공간들을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막연하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많은 지식을 누구나 다 향유하게 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인식체계를 갖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중립적이고 틀리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우리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골고루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이 가는, 눈길이 가는 데이터만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비일비재해졌다는 겁니다. 지난 한 30-40년 동안 1인당 소비하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증가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학자의 또 추론에 의하면 약 1000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소비하는 데이터의 양이 30년 전, 40년 전에 비했을 때 1000배 정도 증가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 1000배의 데이터를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그렇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어려운 거죠.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 마치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만 편식하듯이 정보도 그렇게 편향적으로 소비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플랫폼이 시장에서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점점 더 손쉽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현상들은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화해야 될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1차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소비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그곳에는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들이 포진해야 되고, 그 AI 에이전트들이 다양하게 섭렵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핵심을 추려서 골고루 학습해서 그 엑기스만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 트래픽의 80%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봇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80%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람이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봇이 읽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요. AI가 프론트엔드라면 블록체인은 백엔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AI가 점점 더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고 모든 서비스의 전면에 인터페이스에 AI 에이전트가 자리 잡게 되고 사람의 관여 없이 이 AI 에이전트가 정보와 자산을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뒷받침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AI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블록체인은 AI의 신뢰성을 더하는 핵심 기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뢰성이라고 얘기할 때 신뢰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용어를 쓸 때 좀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결성이란 말도 쓰고요. 신뢰성이란 말도 쓰고 투명성이란 말도 씁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쓰여지긴 하지만 무결성과 완결성을 블록체인으로 보장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을 증명하고 이력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증명하고 그리고 거래를 증명하고 그것이 투명하게만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공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투명성에 의해서 신뢰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AI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AI가 작동하는 전 과정, 데이터가 인바운드로 들어가는 것과 그 AI 모델에 의해서 아웃바운드로 나오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증 인프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R&D 과제 주제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위변조 없이 저장하고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 검증이 가능하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AI 모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AI 모델은 전부 다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AI 모델의 성능을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검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능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을 때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자격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I 모델에 대해서 자격 검증을 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은 도대체 무슨 데이터를 얼마만큼 학습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AI 모델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프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맞추어서 사실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의 투명성에 관련된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패권 국가가 AI 기술을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발목 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데이터 출처의 표준화는 AI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사용, 그리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사실상의 표준화 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2025년 4월 달에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오아시스 오픈이나 또는 데이터 앤 트러스트 얼라이언스에서 관련된 활동에 대한 관련된 표준화에 대한 활동을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 중에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들이 각 분야마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블록체인 분야의 R&D 사업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데 큰 주제는 다음과 같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AI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라기보다는 투명한 데이터에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데이터셋이 무결한지 완결성이 있는지 얼마나 정밀한지 사실적인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는 없으나 이 AI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에 대해서 숨김없이 기록할 수 있고 유변조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료하게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기도 할 테고 또 무턱대고 어떤 데이터를 썼다고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이슈들이 있겠죠. 이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 어떤 AI 모델,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를 명료하게 명시하도록, 표시하도록 그렇게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이미 마치 군비 경쟁처럼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먼저 시작한 사람들의 패권을 쥐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서가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는 가져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블록체인 기술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빗넷이라는 네트워크는 파라미터의 값을 1과 0, 마이너스 1로만 값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은 성능과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패권 국가들이 먼저 간 그런 방법 이외에 여전히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을 딥시크를 통해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그 사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I 기술로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서로 교환되고 거래되는 그런 환경을 꿈꾸게 될 텐데요. 이와 같이 작고 자잘한 거래를 이제는 수동으로 할 수는 없을 테고 기존의 자동화된 시스템으로도 한계에 이를 거라는 전제하에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다 더 지능화, 자동화시켜서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AI를 위한 블록체인의 지원과 블록체인 고도화를 위한 AI 기술의 활용 이렇게 큰 3가지 주제로 저희가 다음 블록체인 관련된 R&D 사업의 주제를 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전체를 다시 재정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를 브랜드 네임처럼 만들었는데요. 화이트 웹이라는 용어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웹3 또 웹 3.0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다른 개념들과 대비해서 좀 선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같은 맥락에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 기반의 인프라, 그리고 투명한 데이터 관리, 사용자의 주권 강화, 보안성 강화, 윤리적 인터넷 환경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화이트 웹은 기존의
서피스 웹과 다르게, 그리고 안 좋은 방향으로 특화되어 있는 다크 웹의 특징을 좀 더 강화시켜서 화이트 웹이나 환경으로 보다 투명한 인터넷 환경으로 디지털 경제의 영토를 넓혀 나가는 작업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